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요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한켠 78세의 조경자 할머니는 아들 최우진이 마련해준 40평대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간병인 한 명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의 말투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우진아, 누가 자꾸 밤마다 내 방 문을 열어. 엄마 또 이상한 꿈 꾸신 거예요. 요즘 약 잘 안 챙기시니까 그런 헛말하시잖아요. 아니야, 그 눈빛 분명 봤어. 너무 이상했어. 까맣고 깊은 눈이었어. 아들 우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치매가 있으니 의심도 생기고 헛것도 보이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는 왠지 모를 싸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간병인 있잖니, 다영 씨. 걘날 죽일 수도 있어. 순간 핸드폰을 쥔 우진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 웃고는 있는데 눈이 안 웃어. 어두운 속이 들여다 보이는 눈이야. 그 말을 들은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다영은 몇 달 전 구인 사이트를 통해 채용한 간병인으로 말투도 얌전하고 손길도 친절한 편이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녀를 처음엔 무척 마음에 들어 했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방문을 누군가 열었고 새벽에 낯선 그림자가 화장실 앞을 지나갔다고 했다. 밤에 TV가 저절로 켜지기도 했단다. 우진은 결국 결정했다. 어머니의 말이 망상이든 진실이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날 밤 그는 몰래 CCTV 카메라 2대를 거실과 복도에 설치했다. 간병인도 어머니도 모르게. 며칠 뒤 우진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지. 하지만 그 순간 영상 속 새벽 2시 47분. 화장실 앞 복도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흐릿한 실루엣이 포착됐다. 멈칫한 우진은 재생 버튼을 되돌려 다시 확인했다. 흰색 옷자락. 그리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누가 봐도 여자였다. 문제는 그 시간 다영은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어야 했다. 소름이 끼쳤다. 설마 저게 다영 씨? 그날 이후로 우진은 매일 밤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된다. 매일 새벽 2시 40분에서 3시 사이 같은 사람이 같은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찍히고 있었던 것. 그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말하던 눈빛과 문을 여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우진은 할머니의 약통이 비정상적으로 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평소 하루 3알씩 먹던 치매약이 단 이틀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 이건 누가 건드린 거야?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과연 어머니의 말은 망상이 아니라 경고였던 걸까? 그리고 간병인 다영의 정체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최우진은 거듭 영상을 돌려보았다. 새벽 2시 47분 복도를 스치는 여성의 실루엣. 흐릿했지만 분명 누군가 지나갔다. 문제는 그 시간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간병인 유다영 단 2사람뿐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영 씨가 자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며칠 전 다영에게 새벽 근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다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새벽에는 어르신도 주무시고 저도 방 안에서 눈 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CCTV 속 그림자는 분명히 다영의 체형과 흡사했다. 길고 가녀린 팔 단발보다 약간 긴 머리, 그리고 살짝 구부정한 자세까지. 그녀가 왜 새벽에 몰래 움직였을까? 무엇을 하려고? 그날 저녁 우진은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간병인과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어머니 방까지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어머니의 약통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루 3알, 일주일분으로 21알이 있어야 하는데 남아있는 건 고작 8발. 다영 씨 어머니 약 제가 다시 챙길게요. 혹시 언제 리필하셨어요? 엊그제쯤 약국에서 받아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약국 기록을 확인한 우진은 최근 일주일간 약 처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 약은 누가 어디로 가져간 걸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진은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새벽 2시 42분. 다영은 어머니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더니 서랍장을 천천히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그 손엔 분명 약통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다영은 약통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가 갑자기 멈춘다. 그리고 누군가를 피해듯 벽 쪽으로 몸을 숨긴 뒤 소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뭐야? 약을 들고 나갔다고? 우진은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다. 할머니의 약을 몰래 들고 한밤중에 집을 나간 간병인. 그는 곧바로 아파트 보안실에 연락해 그 시간대 공용 복도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받은 영상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 15층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 다영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약을 건네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카메라 각도상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긴 생머리와 검은 패딩 차림 그리고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은 우진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간호사, 지인, 방문 요양보호사 등 가능성을 하나씩 떠올렸지만 아무도 해당 시간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 어두워. 사람 눈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영이 아니라 다영과 만나는 누군가를 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진은 의심을 넘어 확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영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획된 무언가를. 그는 다시 어머니의 방을 살폈다. 그리고 벽 한쪽 틈에 얇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금요일 밤 보험 서류. 잊지 마. 조경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외쳤다. 내 팔찌 내 금팔찌가 없어졌어. 분명히 침대 옆 서랍에 있었는데 최우진은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치매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금팔찌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유품,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손목에 차고 다녔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녀가 그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엄마 혹시 어디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서랍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다고. 그날 밤 누가 내 방문 열었어.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CCTV에 찍힌 다영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어머니 방 서랍을 열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설마 약만이 아니라 팔찌까지? 우진은 서랍과 옷장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이불 속 세탁 바구니, 심지어 화장실 배수구까지. 하지만 팔찌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엔 팔찌가 있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우진은 다시 CCTV를 확인했다. 새벽 2시 44분 다영이 어머니 방을 들어가고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됐다. 그리고 몇 분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 그 그림자 같은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이젠 확실해졌다. 우진은 다영의 배경을 다시 뒤졌다. 그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과거 간병 이력, 연고지, 학교, SNS 기록.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외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6년 전 경기도 성남의 한 분식집.
주인 조 씨가 직원의 실수로 큰 손해를 봤다며 한 여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여직원은 명백한 증거 없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명예훼손과 퇴직이라는 이중 고통을 겪었다. 그 가게의 주인이 바로 조경자 할머니였고 퇴직당한 여성의 이름은 유영숙. 그리고 지금 간병인 유다영. 그녀의 본명은 바로 유영숙의 딸이었다. 우진은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였구나. 간병인으로 접근한 것도, 밤마다 약을 가져간 것도. 복수. 그의 머릿속을 스친 건 한 단어였다. 보험. 쪽지에 적혀있던 보험 서류. 혹시 어머니의 보험금이 다영과 그 그림자 여성의 목표가 된 건 아닐까? 그 순간 우진은 다영이 어머니 명의로 새로 들어놓은 실손 보험 관련 우편물을 몰래 확인했다. 그리고 등기 봉투 안에 있던 보험 계약서에서 할머니의 사인을 위조한 흔적을 발견한다. 미쳤군.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된 일일까? 그리고 사라진 팔찌는 그녀들의 범죄에 어떤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걸까? 최우진은 어머니의 보험 계약서에서 할머니의 위조된 사인을 발견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간병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계획된 접근, 조작된 서류, 사라진 귀중품.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친절한 간병인 유다영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다영이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금요일 밤 보험 서류. 잊지 마. 그날 밤 우진은 다영을 따로 불러 세웠다. 다영 씨,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보험 쪽은 따로 신경 쓰신 거 있어요? 다영은 놀라지도 않고 평온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런 건 가족분이 직접 챙기셔야죠. 하지만 그 눈빛. 할머니가 말했던 웃지만 웃지 않는 눈이 바로 저런 것이었을까. 우진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 서명 아닌 거 아시죠? 다영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아셨어요? 왜 그랬어요? 간병인을 가장해서 접근하고 보험을 들고 약을 조작하고 이건 범죄입니다. 그래요. 범죄죠. 하지만 전 단 한순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세요? 그녀는 눈을 치켜뜬 채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6년 전 조경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게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이 실수로 주문서를 헷갈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단골 손님에게 민망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고 절도범으로 몰아세웠죠. 결국 그 직원은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삶도 무너졌어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자신에게도 매출 떨어뜨리는 사람은 자르고 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다영은 말을 이었다. 그 여직원 그게 제 어머니였어요. 뭐라고요? 그날 이후 엄마는 폐인이 됐고 저는 간병인 자격증을 따서 조경자란 이름만 보고 지원했어요. 우연히 같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운명 같았죠. 우진은 숨을 삼켰다. 자신이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았던 가족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잃은 살. 그래서 보험 사기도 약 조작도 복수였어요?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갑자기 작게 웃었다. 근데 이상하죠. 어머님이 처음부터 절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뭐요?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엔 이러시더군요. 내가 그 아이 딸이지?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전 놀랐죠. 그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일부러 용서라도 하듯이요.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단지 피해자라고 생각해왔다. 치매를 앓고 간병인이 필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안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영. 그녀는 분명 법적으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안엔 어머니에 대한 절박함,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갈망, 무너진 삶에 대한 복수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우진은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정이냐 이해냐, 처벌이냐 용서냐. 다음 날 오후 조경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스카프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은 어디론가 멍하니 향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최우진이 다가가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울고 갔지? 누구 말씀이세요? 다영이 말이야. 아니지, 영숙이 딸. 우진은 한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치매로 기억을 더듬는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그 모든 걸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엄마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그 눈빛 나랑 똑같은 상처가 있더라. 경자는 조용히 스카프를 접었다. 그리고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경자가 운영하던 분식집,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맨 끝에 작게 웃고 있는 여성 유영숙. 그 아이 엄마 좋은 애였어. 성실했고 손도 빠르고. 근데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 그날 손님 앞에서 창피 줬지. 경자의 눈이 붉어졌다. 그 일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 경찰까지 부르고 절도범으로 몰았을 땐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건 내 패배더라. 우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다영이가 왜 여길 찾았을까요? 속죄받고 싶었던 거겠지. 엄마가 그렇게 무너뜨렸던 사람의 딸이 엄마 곁에서 뭔가 말하고 싶었을 거야. 그럼 엄마는 그 애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 아이가 날 용서해 준 거지. 그 말에 우진은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더듬는 기억 속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오히려 다영의 복수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난 치매라도 미안한 건 잊히지가 않더라. 다영이가 내 약을 빼돌리고 방을 몰래 들락거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았어. 나도 벌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말없이 흐르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우진이 문을 열자 다영이 울먹인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조경자 할머니의 금팔찌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다영을 바라보았다. 그래. 잘 키웠구나, 내 엄마.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왔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다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자 조경자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여기서 해줬던 것들 아프다며 등도 두드려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밤마다 물도 챙겨주던 거 그게 다 마음이었잖니. 전 복수하러 왔던 건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복수 안에 내 엄마가 있었을 거야. 넌 그냥 엄마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그 말에 다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조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늙고 치매라고 다 있는 줄 알았니? 아니다. 미안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딸 그런 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야. 기억은 흐려도 마음은 또렷하단다. 그날 밤 경자와 다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눴다. 그리고 그 작은 식탁 위엔 눈물과 용서, 상처와 회복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조경자 할머니의 아파트엔 한층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금팔찌는 다시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고 그녀는 간혹 중얼거리곤 했다. 이제야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유다영은 정식으로 간병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다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자신의 죄책감은 여전했고 그 마음 한편엔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경자는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넌 그동안 충분히 잘했어. 내 곁에서 그 누구보다 따뜻했단다. 난 그걸 잊지 않아. 다영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간병인으로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있었다. 며칠 뒤 최우진은 어머니와 다영을 함께 초대해 저녁을 준비했다. 작은 테이블에 조촐한 밥상, 그리고 세 사람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오갔다. 다영 씨, 엄마한테 요즘 말벗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조경자는 김치전을 뒤집으며 중얼거렸다. 우진이 너 다영이한테 쉬라고 하지 마라.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우진이 당황해하자 다영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런 부담까지는 제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그냥 다영이라 불러.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다. 어색한 상처는 그렇게 천천히 봉합되어 갔다. 그날 저녁 다영은 작은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경자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박스를 열자 안에는 정성껏 손뜨개로 짠 작은 손가방과 털실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색은 따뜻한 베이지 톤, 중간중간 불규칙한 콧뜨임이 있었지만 그 안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 손 춥지 말라고요. 올겨울엔 이거 하고 다니세요. 경자는 한참을 말없이 가방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다영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도 겨울이면 이런 거 잘 만들었지. 그 손길이 너한테도 있었구나. 그 순간 다영은 울컥하며 말했다. 처음엔 복수하러 왔는데. 이젠 할머니가 제일 걱정돼요. 저 가족처럼 계속 곁에 있어도 될까요? 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내가 내 손녀 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용서와 사랑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조경자 할머니의 겨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함께 차를 마셔줄 사람이 있었고 밤마다 따뜻한 물을 챙겨줄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그녀의 안부를 묻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용서가 또 한 사람의 삶을 구했고 지워졌던 이름과 마음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다. 진짜 가족이란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